안녕하십니까. 소유권 하고 있죠. 교재는 270페이지. 점유권은 이제 지난주에 봤고요. 조문만 잘 보자 그랬습니다. 소유권은 소유권 제한과 관련해서 상린관계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잘 봐주시면 되고요.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이 몇 개 있었죠. 그 중에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보고 있습니다. 취득시효. 지난주에 뜻을 봤죠.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유형이 3개가 있었죠. 그리고 주체,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이제 객체와 관련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시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고 245조 1항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부터 하면 되죠.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일단 기본이 되는 거, 뜻, 의, 요건, 효과. 지난주에 이런 예를 들었죠. 갑소유 땅과 을소유 땅이 인접해 있는데 을이 땅에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갑소유 땅을 이만큼 침범해 있더란 말이에요. 점유권에서 봤죠. 건물 소유자가 땅을 점유하는 거라고. 그래서 을이 건물 소유를 통해서 갑소유 땅을 점유하고 있다. 갑은 을에게 네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할 것이고, 오히려 을은 내가 네 땅을 점유한 지 20년이 넘었다. 나한테 소유권 내놔라. 이게 취득시효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요 점유취득시효는 의 타인의 부동산을, 토지 또는 건물을 20년간, 20년 이상이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제도를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여기 뜻이죠. 조문 그대로. 요건이 위에 거죠. 20년 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 평온 공연 점유 이렇게. 효과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에 받던 점유 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됩니다.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우리 대법원이 시효 완성의 효과 요렇게도 부르고요. 시효 이익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문에 시효 완성의 효과라든가 시효 이익이란 말이 나오면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게 효과가 되죠. 여기서 이제 요 요건과 관련해서 나중에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요 요건을 주장 증명을 해야 되는데, 주장 증명. 민사소송은 주장만 갖고는 안 된다 그랬죠. 증명이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때 우리 점유권에서 봤죠. 요거 추정을 해주죠. 을은 저 땅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 자, 추정된다. 그리고 뭐 된다. 증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을은 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을 증명 안 해도 됩니다. 추정이 됐다는 거 곧 증명된 거죠. 문제가 이거죠. 20년 계속 점유. 20년 계속 점유도 점유권에서 계속 점유를 추정해 줬죠. 그런데 이 계속 점유는 그냥 추정을 해주진 않았죠. 조문이 이렇게 돼 있었죠. 전후 양시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계속 점유를 추정한다. 그러니까
을은 밑에 거는 그냥 추정되는데 위에 20년 계속점유는 20년 간격을 두고 특정 두 시점에 이 땅을 점유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20년 계속점유가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특정 두 시점이 언제냐? 우리 판례 특정 시점 을이 저 갑수의 땅을 점유를 개시한 날 과 그때부터 20년이 된 날, 즉 시효가 완성된 날, 요 특정 두 시점을 말한다는 게 판례예요. 을이 최초로 저 땅을 점유한 날과 그때부터 20년이 된 날, 그 두 날짜의 두 시점에 저 땅을 점유했다는 걸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20년 계속 점유를 추정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을은 요 점유를 개시한 날을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현재 땅을 점유하고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을 거꾸로 역산을 해가지고 기산 1을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요게 문제죠. 자, 우리 대법원은 을이 기간을 역산하거나 기산 1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에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을은 기산 1을 역산할 수 없고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머릿속에 박으셔야 됩니다. 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예외가 두 개가 있다. 이제 요게 시험에 나오죠. 예외. 첫째,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20년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내내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속 갑소유였던 경우, 요때는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요때는 기간 역산할 수도 있고 기산이라 임의 선택할 수 있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또 하나는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20년이 됐어. 시효가 완성됐어요. 근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팔아요.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갑니다.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근데 요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 요때도 을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요 소유자가 변동이 된 때를 기준으로 또다시 20년 경과, 요 경우 요거를 우리 대법원이 2차 취득시효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 2차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을이 최초로 점유한 날이 아니라 을의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이 된 날, 요 날이 새로운 기산이 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한 날, 그리고 그때부터 20년이 된 날의 점유 사실을 인정받아야 된다. 역산이나 임의 선택 안 된다. 이게 대원칙. 하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요건과 관련해서 20년 계속 점유, 기산의 선택의 문제,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효과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어요. 요거 법률 규정에 생기지만 채권적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원칙이 10년의 소멸시효 걸립니다. 부동산 매수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또다시 을이 스스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을이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정에게 점유를 넘겨준 경우, 을이 부동산 매수인이었을 때는요, 점유를 넘겨주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시효 완성자인 을의 경우에는 점유를 넘겨주게 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이게 부동산 매수인과 좀 다른 점이죠.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첫 번째 성질은 채권적이다.
그리고 소멸시효 진행 여부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20년이 되는 날 그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라. 딱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 의리 점유를 개시해서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라. 그래서 만약에 의뢰 시효가 진행하고 있는 중에, 즉 아직 20년이 되기 전에 갑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먹었다면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는 제3자니까 요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을이 20년이 되고 나서 그때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팔았을 때 요 병을 상대로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 완성자의 이전 등기 청구는 딱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를 상대로. 물론 2차 취득시효는요, 기산일이 요때가 되니까 요때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소유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상대로 2차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요게 판례입니다. 일단 요 정도 부동산 점유취득시와 관련된 의의와 요건과 효과, 요렇게 머릿속에 일단 이거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요렇게 머릿속에 넣고 사례 형태를 대비하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문제가 사례 형태로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날짜가 나오지 않고 그냥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을 점유했다.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날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988년 몇 월 며칠부터 을은 점유를 개시했다. 어쩌고 저쩌고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건 일단 건너뛰어야 됩니다.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풀어야 됩니다. 민법에서 날짜 나오는 문제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날짜 파악하다가 정신 나갑니다. 오기로 푸는 분들이 계세요. 한 10분 걸려서 딥다 풀고요. 틀리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간 모자라가지고 이제 나머지 뭐 쉬운 것들 다 찍고 막 이러죠. 그러지 마세요. 날짜 나오는 건 손대는 게 아닙니다. 자, 날짜가 안 나오고 그냥 갑이 을이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다. 그럼 일단 을에게는 뭐가 생겨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그거는 이제 성질하고 소멸시효는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어. 점을 이렇게 넘겨줬어. 이때 정은요, 시완성의 효과까지 승계하는 건 아니에요. 을이 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고 점유를 정에게 넘겨줬을 때 을은 점유만 넘겨받는 거예요. 정은. 이전 등기 청구까지 넘겨받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병은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되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을의 시효가 완성됐으나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병에 팔아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죠. 우리 이중매매에서 봤지만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병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병에게는. 병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만약에 갑을사에 매매가 있었다면, 이게 이중 매매라면 우리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갑과세 매매가 있었다는 건 아니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지를 못합니다. 그럼 무슨 책임을 묻냐?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을 때. 무슨 책임 묻는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갑을사에 매매 계약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추가해서 갑이 을의 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사실, 그래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에게 팔아먹었다. 불법행위가 된다. 그 불법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하면
적극 가담하면. 갑병 매면은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되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등기 마소를 청구하고 갑에게 등기를 회복시킨 다음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갑이 설령 이렇게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을의 이전 등기 청구권,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론, 어떠한 이유에서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 갑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이 됐다. 수용이 된 것은 갑의 불법행위가 아니죠. 갑의 잘못이 아니지. 아니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수용이 됐을 때 을은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는 못하고 보상금 내놔라. 대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론, 갑이 팔아먹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하면 되고요. 땅이 수용이 되면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전제 조건이 있다. 갑이 을의 시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 즉 을이 갑에게 자신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했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갑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려줬어야 한다. 그 상태에서 팔아먹거나 수용당했을 때 불법행위 책임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장 기물이 된 사례는 되죠.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저게 명의신탁 부동산이네, 미등기 부동산이네, 갑이 죽었네,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요게 딱 기본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추가해서 세 가지씩 총 6개를 지문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 점유는 했으나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죠. 하지만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권리가 생겼죠. 을은 등기 권리자예요. 갑은 등기 의무자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을은 더 이상 불법 점유가 아니죠. 등기 권리자니까. 마치 부동산 매수인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만약에 을이 넘겨받았다. 그럼 을은 이 등기를 넘겨받은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247조에 의하여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등기한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247조에 의하면 전 2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을이 등기하게 되면 을은요 처음부터 자기 걸 점유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너는 내 거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니 사용이익을 내놔라. 부당이익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해서는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이런 거 못한다. 반면에 갑소유 땅을 역시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갑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이 압류 또는 갑이 건물 신축 또는 갑이 돈을 빌리고 땅의 저당권 설정 요런 경우 요 상태에서 을이 등기했어.
소유권 취득했죠. 언제부터? 소급해서. 그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첫째, 국세청을 달려갖고 왜 엉뚱한 내 거를 압류했냐. 소급표 주장. 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안 된다. 국세청한테는 안 된다. 또 갑판트 쫓아가가지고 너 왜 남의 땅에 건물 갖고 있냐 철거하라. 이것도 안 된다. 또 병한테 달려가가지고 너 왜 남의 땅에 저당권 갖고 있냐 말소해라. 이것도 안 된다. 심지어 병이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할 때 을이 취득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 대신 병에게 돈을 설령 갚았다 하더라도 갚고 나서 갑한테 가가지고 내가 네 대신 돈 갚았다. 나한테 갚아라. 이따위 소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세 가지 판례. 위에 세 개 없다. 밑에도 세 개 없다. 이거죠. 밑에 건 다 뭐예요? 을은 소급표 주장할 수 없다. 즉 소급표가 제한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사례 형태로 대비하되 거기에 이런 지문들이 슬쩍 끼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취득시효를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복잡해요. 한두 번 들어갔고는 있다 없다가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나중에 문제 몇 가지 비슷한 걸 계속 반복해서 봐가지고 머리에 각인 해요. 각인. 이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는 간단해요. 245조 2항 의, 요건, 효과 한꺼번에 보면 됩니다. 이것도 일단 등기부취득시효는요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걸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근데 문제가 생겼다. 이 A 토지가 병소유더라. A 토지가 병소유인데 갑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이 등기는 무효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냥 왜 병소유인가요? 묻지 말고요. 그냥 병소유라고. 그럼 갑 등기는 무효예요. 등기엔 공신력 인정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을 등기도 무효야. 을은 소유권지야. 취득을 못했어. 자, 여기서 병하고 소송이 붙은 거예요. 병이 내 거다. 갑과 을을 상대로 말소해라. 이때 을은 주장할 수 있는 게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게 있대. 을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 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소유자로 등기는 돼 있는데 무효 등기. 만약에 이 등기가 유효라면요. 등기부취득시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유효라면 얘가 소유자야. 그런데 을 등기가 무효란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취득시효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민법상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 결함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을이 A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는 되어 있는데 그 등기가 무효야. 여기에다가 을이 이 땅을 점유까지 하고 있어. 그 점유가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까지 없어. 그리고 10년이야.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걸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의미가 있게 돼요. 진정한 소유자 병과 등기명엔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요건이 좀 까다롭죠.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당연히 이 등기는 무효 등기. 그런데 이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되죠. 그죠? 이게 만약에 이중보전 등기고 무효 등기부야. 무효 등기부에는 아무리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다더라도 그 무효 등기부 자체를 등기부라 할 수가 없으니까
소유권 등기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는 무효지만 등기부는 유효한 등기부여야 돼요. 즉 유효한 등기부의 무효 등기 이렇게 기억하죠. 그 상태에서 10년을 점유해야 되고요. 소유의 사로 평은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해야 되는데 역시 진정한 소유자 병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요거는 추정하죠. 그러니까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추정을 안 해주죠. 요건 증명해야 돼요. 우리. 또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계속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아니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충분하다. 조문상으로는 10년간 계속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게 을이 등기하고 점유가 7년밖에 안 됐어. 10년이어야 되는데 그럼 을은 등기부 취시가 인정이 안 되죠. 그런데 다행하게도 갑도 등기 및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3년이야. 점유 승계 인정되죠. 등기 승계도 인정합니다. 판례가. 그래서 점유 승계는 지난주에 봤죠. 199조.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갑의 3년 점유를 같이 주장해서 10년 점유 주장할 수 있고 등기는 승계 규정이 없지만 등기도 승계할 수 있다. 그래서 전 등기를 합하여 10년, 전 점유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점유 승계, 등기 승계까지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을이 이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음 지난주에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 등기가 설령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딱 이 정도 기억하죠. 몇 가지 잘 나오는 지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산점유 취득시효는 246조 1항 2항 10년짜리와 5년짜리 구별만 하시면 돼요. 10년짜리는 소유회사 평원 공연 10년이고요. 5년은 소유회사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 5년입니다. 이렇게 조문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이다. 270페이지 안 갈아서 한번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니은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오른쪽 20년 계속점이죠. 그 중에 니은 기산점 중요하죠. A와 밑에 B. 그 원칙과 요해가 일단 기본이고요.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기억 A. 다음 페이지 B. 특히 B의 9번째 줄.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니은과 디귿은 뭐예요? 아까 여기 그림 그려둔 거. 을이 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변동이 된 거. 니은. 을의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디귿. 이렇게 둘로 나눴죠. 그 니은과 디귿을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다만 디귿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A. 2차 취득시효라는 게 있다. 2차 취득시효. B는 요거죠. 갑이 팔아먹었다. 을은 갑에게 불법 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게 B죠. B의 6번째 줄 갑의 불법 팽의 병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의 질서에는 무효가 된다. C는 갑과 을 사이에는 계약상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시효 완성자가 A라고 되어 있네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다음 페이지. 갑이 제3자에게 넘겨줬을 때 A는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다만 그 시원성자의 등기 청권이 소멸한 건 아니니까 어떤 사유에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되면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그 내용이고요. 그 밑에 2가 수용된 거죠. 대상 청구권이 돼. 대상 청구. 좀 더 오른쪽에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문제 지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들이에요. 괜히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넣었다간 머리만 아파요. 한 장 넘깁니다. 오른쪽 등기부 칙수가 있습니다. 양가로에 10년 동그라미 1번. 쭉 내려서 동그라미 2번. 점유승계뿐만 아니라 등기승계도 인정된다.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양가로에 동그라미 1, 2. 뭐 그런 정도 등기부 칙수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이제 동산이 있고요. 5번에 양가로에 동그라미 1번. 가분들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판례 1번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5번째 줄. 취득시, 의뢰 취득시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리고 나서 을이 등기했을 때 을은 갑에게 건물 철거 청구 못한다. 동그라미 3번.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정.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정. 직접 이전직 청구를 못한다. 이거 동그라미 3번. 오른쪽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 원시 취득이다. 동그라미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법률 규정할 소유권 취득 중에서 취득시효가 아주 중요하고 특히 점유 취득시효는 사례 형태로 꼭 대비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법률 규정의 한 두 번째 소유권 취득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 있는데 그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무주물 선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해서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이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면에 유실물과 매장물은 무주물이 아니니까 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해야 됩니다. 무주물은 공고가 필요 없죠. 주인이 없으니까. 유실물은 공고 후 6달 기다려야 되고요. 매장물은 공고 후 1년 기다려야 되죠. 유실물 소유의사 필요 없고요. 동산의 하나죠. 반면에 매장물은 부동산도 되고요. 무주물 선점이나 유실물 습득과는 달리 점유 필요 없고 발견만 하면 되죠. 그리고 타인 토지 등에서 매장물 발견했을 때 그 토지 소유자, 포장물 소유자라고 합니다. 포장물 소유자와 매장물 발견자가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딱 그 정도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첨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나오는데요. 첨부는 기존의 물건은 사라지고 새 물건이 만들어지는, 기존의 물건은 사라지고 새 물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첨부로 합니다. 이때 새 물건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되는 부합이 있고요. 섞이는 혼화가 있고요. 타인 물건을 가공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노력을 들여서 새로운 물건을,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일단 상식적으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죠. 원상복구 금지. 그 다음에 신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규정해놨어요. 신물건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렇게. 여기서 첨부는 전제가 소유자가 다른 게 합체가 되거나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섞이거나
남의 물건을 가공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은 소멸하기 때문에 그 물건에 있었던 소유권과 제3자 권리는 소멸할 것이고 물건이 사라졌으니까 그죠? 새로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첨부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 그 물건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컨대 무슨 질권이나 유치권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있다가 그 물건이 멸실됨으로써 권리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신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죠. 보상. 어쨌든 첨부는 이렇게 기존의 물건은 사라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걸 말하고 되돌릴 수 없으며 신물건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규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 보상관에서 나중에 문제풀이 가면 아주 골 때리는 판례가 하나 나와요. 작년 재작년 연장 재미 들렸어. 미친놈들이 이상한 판례 낸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나중에 문제에서 확인해야 돼요. 어쨌든 첨부는 이런 걸 말한다. 그 중에 부합은 두 개의 물건이 합체가 되는 걸 말하는데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하는 경우와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가 있고요. 혼화도 동산에만 적용되고요. 가공도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동산에 적용되니까 좀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자가 누구냐. 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을 때 갑소유 동산과 을도유 동산이 합체됐을 때 누구 거냐? 원칙이 주된 동산 소유자 소유. 주된 동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그걸 그대로 혼화에 적용해서 혼화물도 원칙이 주된 동산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혼화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 이렇게 되죠. 갑소유 동산을 을이 가공해서 새로운 물건 만들었을 때 그 가공물은 원칙 재료 소유자의 소유. 단 가공을 통해서 이 물건의 가액을 현저히 다액으로 증가시켰을 때 그때는 가공자 소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조문만 이렇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요 놈이죠. 256조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한 경우. 자, 부합이라는 것은 이 물건이 기존 부동산의 일부 구성 부분이 되어버린 걸 말합니다. 이게 부합의 뜻이고요. 두 번째로 요 부합되는 물건은 학자들은 동산만 된다는데 대법원은 부동산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 물건은 누구 거냐? 전체 물건은 원칙이 기존 부동산 소유자 소유다. 기존 부동산 소유자 소유다. 그래서 갑소유 땅에 을이 갑의 승낙 없이 나무를 식재했다.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한다. 즉 갑소유다. 이렇게 되죠. 256조죠. 건물 증축도 마찬가지다.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다. 역시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증축 부분은 갑소유다. 부합되는 부분의 가격이 부합되는 물건의 가격이 기존 부동산 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부합되는 증축분의 면적이 기존 건물 면적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원칙적으로. 그래서 판례 하나 기억해야 되죠.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을이 증축을 했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즉 증축 부분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증축 부분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저당권이 실행됐다. 즉 건물이 경매가 됐다. 그런데 경매법원이 깜빡하고 증축 부분을 누락한 채 이걸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 건물만 매각 허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매수인은 증축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다. 아주 250조를 적절하게 써먹은 판례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 타인이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 부속. 권한이란 건 정당하다는 뜻이고 부속이란 건 독립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을이 지상권에 기초하여 나무를 심은 경우 부합되지 않는다.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증축했고 독립성이 있다. 이럴 땐 부합되지 않는다. 정당하게 독립성이 있을 때 이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토지 위에 건물,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미불과실, 농작물, 미채굴 확물 이런 것들은 토지와는 별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네, 그 정도. 283페이지에 첨부에 의의가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복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이 되며 소유권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3번 종전 물건에 달렸던 각종 권리도 승계하지 않는다. 아, 제3자 권리도 소멸한다. 그 다음에 부합 중에 양가를 번 256조. 동그라미 1번 기억 부합물의 세 번째 줄. 부동산도 포함된다. 니은 부합이란 구성부분이 된 걸 말한다. 오른쪽 동그라미 2번의 효과의 기억. 예외 니은. 맨 밑에 비교 판례. 다음 페이지 관련 문제 기억의 건물의 부합. A, B. 니은 수목의 부합. 권한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을 때 부합한다. 그러나 임목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나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독립성이 있으니까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농작물도 마찬가지다. 오른쪽 동상 간의 부합. 조문 간단히 확인하시고 혼합 확인하시고 가공도 조문 간단히. 원칙 재료주의. 단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 그럴 땐 가공자 소유. 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가 이제 소유권 취득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취득.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의 효력이라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과 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먼저 이 반환 청구권은요. 204조하고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204조. 첫째 204조는 점유 침탈을 요건으로 합니다. 두 번째,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는 소유물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1년 내 행사라는 제한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점, 점유물 반환 청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 도둑놈, 도둑놈의 상속인 장물업자.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승계인. 요게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고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침탈자인지 여부, 승계인인지 여부, 승계인이라면 포괄인지 특정인지 여부, 특정이라면 선인지 악인지 여부, 이런 거 안 따져요. 소유물 반환 청구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현재 본권이 없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써먹을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침탈자의 악의 특별승계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침탈 여부 불문, 본권 없는 직접 또는 간접 점유자.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방해 제거 청구. 이거 잘 안 나오던 문제였었는데요. 최근에 이 방해 개념 때문에 간간히 방해 제거 청구도 나옵니다.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는 방해 원인과 방해의 결과 두 가지가 있는데, 방해라는 게 우리 대법원은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란 방해 원인만을 말한다. 방해의 결과는 손해입니다. 이거는 손해. 소유자의 손해입니다. 무슨 뜻이냐?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 결과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을 때 언뜻 보면 갑은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 대법은 나누는 거야. 을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 원인이고,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방해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갑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는 것은 요거 청구하는 거 말하는 거다. 금지 청구. 더 이상 매립하지 말아라. 이거 의미하는 거다. 요거는 갑의 손해다. 방해가 아니라. 따라서 요거는 제거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이미 매립이 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거 청구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그래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의 방해 개념은 방해 원인 제거만을 의미할 뿐 방해 결과 제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게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방해 예방은 지난주에 봤던 점유물하고 똑같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점유권은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라고 되어 있고요. 소유권은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또는이란 말이나 이나라는 말이나 똑같죠. 결국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 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담보 청구도 선택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289페이지 소유물 반환 청구 조문 일단 확인하시고요. 청구권의 당사자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 기억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니은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 그랬고요. 양가로 1번 점유할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본권이죠. 점유할 권리를 본권이라 하죠. 그래서 합쳐갖고 본권 없는 직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방해 제거 청구 부분에서는 오른쪽 양가로 1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방해 예방 청구는 맨 마지막 줄 선택하여 청구.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소유권의 효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소유가 남았어요. 공동소유. 요것도 좀 어렵죠.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이죠. 소유권도 하나죠. 소유자가 여럿이죠. 이걸 공동소유라 하죠. 그리고 여러 명의 소유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으며, 합유는 동업자들 공동소유고 동업자, 총유는 단체 구성원 공동소유죠. 요거를 뺀 나머지가 공유죠. 공유가 제일 중요하죠. 공유가. 공유. 먼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소인의 소유로 된 때 공유로 한다. 그리고 그 공유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결합관계가 없다. 대표적으로 상속인들 생각하시면 되죠. 지난주에 봤던 공동비율을 설치한 경계표, 좀 전에 봤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물, 혼합물, 타인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 이런 것들이 다 공유인데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관계 따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공유다. 이게 공유다. 그래서 공유의 특징은 공유 지분을 얼마든지 처분하는 자유가 있고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자유 두 개.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이런 공유관계는 당사자 약정을 통해 성립하는 경우, 즉 법률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상속이라든가 경계표처럼 법률 규정에 성립하는 경우가 있겠죠.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두 덩어리죠. 지분에 관련된 것과 공유물에 관련된 거. 땅이 하나 있다.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을 공유하고 있다. 땅이 공유물이고 소유 비율이 지분이다. 이때 지분, 하나의 소유권의 비율을 말하죠. 이 지분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공유자들 사이의 약정을 통해서 정해질 수가 있고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처럼 또는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지분 비율처럼 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당사자 약정도 없고 법에서 정한 것도 없다. 그래서 지분이 불분명하다. 균등 추정하도록 합니다. 지분 처분에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지분을 팔아먹거나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네 번째로 이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쳐요. 전부. 자,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는 건 이런 거죠. 이 땅이 900평이다.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갖고 있다. 각 300평씩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다. 갑의 3분의 1 900평 전체, 을의 3분의 1 900평 전체, 병의 3분의 1 900평 전체. 따라서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가 됐든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300평이 됐든 배타적 독점적으로 점유하지 못합니다. 하는 순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치니까.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다른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야, 네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다. 단 나에게 반환하라. 반환 청구는 못한다. 왜? 나에게 반환하라 해서 반환받는 순간 너도 침해하는 거잖냐. 그러니까 공유자 중 1인이 배타적 점유할 때 사용하지 말라고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반면에 제3자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어. 이때는 당연히 각 공유자는 자신의 공유 지분이 전부 효력에 미치니까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구별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자의 공유 지분은 남아있는 잔존 공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1에 가까워집니다. 그걸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부릅니다. 267조. 요게 지분에서 기억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과 관련해서 저 땅. 첫째, 공유물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배 효력이 미치니까 전부를 사용 수익하면 되죠. 그죠? 다만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 못하죠. 지분 비율로 이렇게 되죠. 전부를 사용 수익하되 지분 비율로. 갑이 1년 사용했으면 을도 1년, 병도 1년 이렇게 사용하라. 이런 뜻이죠. 세금과 같은 부담은 지분 비율로 부담해라. 세금이 90만 원 났다 30만 원씩 부담해라. 그런데 공유자 중 한 놈이 자신의 부담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하고 있다. 그럼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팔아라. 지분 매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유물에 관한 부담에 관한 거죠. 세 번째, 공유물을 팔아먹는다. 처분. 공유물을 변경한다. 전원동의 받아라. 처분 변경 전원동의. 처분을 팔아먹는 거고 변경은 뭐냐? 공유 나대지에 건물 짓는 거. 이게 대표적인 공유물 변경이다. 나대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전원동의 받아라. 반면에 공유물 관리. 요거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라.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만약에 갑이 3분의 2, 을이 6분의 1, 병이 6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을, 병 합의만으로는 관리를 결정 못한다. 반면에 과반수 지분권자 갑은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단독으로.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는 관리. 첫째, 임대. 갑이 저 공유물을 을, 병 동의 없이 정에게 임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갱신 요구 거절. 이게 다 관리다. 거기에다가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거. 이것도 관리다. 당연하죠.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게 관리니까 지가 스스로 사용하는 걸 정하는 것도 관리다. 그래서 아까 원칙적으로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못한다 그랬죠? 예외가 나오지.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식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나오게 됩니다. 판례할 때. 마지막으로 관리 중에서 보존만은 떼서 수선 같은 거 각자가 할 수 있다. 이게 공유물과 관련된 5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물 분할.
원칙 언제든지 분할의 자유가 있다.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다. 단 5년 범위 내에서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고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나 집합건물 공용부분처럼 법률로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당사자가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 분할 금지 특약이나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럼 분할의 자유라는 건 무슨 뜻이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합시다 청구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거절 못한다. 분할해야 한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 권리 형성권이다. 이렇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공유자 전원은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분할해야 한다. 여기서 협의는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거다. 그 분할 방법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협의하는 거다. 현물 분할, 팔아서 돈을 나눈 대금 분할,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돈으로 배상하는 가격 배상.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협의하게 된다. 만약에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공유분할 소송으로 가서 공유분할 재판을 통해서 공유분할 판결이 나오게 된다. 당연히 요것도 전원이 참가해야 된다. 이걸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하는데 한 놈이라도 누락하면 무효가 된다. 이때 재판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이다. 하다 안 되면 경매법원에 매각을 의뢰해서 그 대금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 분할과는 달리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 분할이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부득 가격 배상 판결하면서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 입법의 미비죠. 가격 배상 판결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법원이 어쩔 수 없이 가격 배상 판결하면서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재판을 통한 판결은 우리가 187조에서 봤던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공유물이 협의로 분할이 되든 재판을 통해서 분할이 되든 그 효과, 장래효죠. 장래를 향하여 공유관계가 해소가 되면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게 돼요. 상속 개시로. 안 그러면 세금은 2번 내야 되니까. 두 번째로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네. 똥 밟은 병이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만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죠. 공유물 분할의 효과. 세 번째, 100평짜리 1억 값어치가 있는 땅에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럼 각각은 각 5천만 원 정도 재산이 있는 거죠. 갑이 요걸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그리고 나서 갑이 땅을 분할했는데 갑이 10평, 을이 90평. 이렇게 분할을 했다면 저당권자 열받죠. 저당권이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시켜버리면 원래 저당권자는 5천만 원의 담보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갑과 을이 분할하면서 갑이 10평을 취득했다면 1,000만 원으로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갑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갑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을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그래서 병은 전체적으로 5천만 원의 담보가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저당권이 지분에 설정이 된 상태에서 분할이 됐을 때 그 저당권은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공유 분할 효과 기억하시면 돼요. 합의하고 총유는 특징하고 좀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합의하고 총유는 292페이지 서설은 자만 올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공유 서설 조문 있고 성질 역시 자만 올 때 읽어보면 됩니다. 오른쪽 성립도 마찬가지죠. 법률 규행에 의한 성립과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이 있습니다. 자만 올 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공유 지분 여기부터 조문 암기합니다. 262조 2항 지분 균등 추정 263조 지분 처분할 수 있고 별다른 제한 없지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 조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분의 내용 동그라미 1, 2 밑에 지분의 탄력성 267조 조문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맨 위에 무슨 묶음 포기는 단독행위죠. 등기 필요하다 뭐 그런 거죠. 3번에 264조 처분 변경 전원 동의 밑에 동그라미 1, 2 265조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보조는 각자 밑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다음 페이지 니은 아주 중요하죠. 니은 디귿은 당연한 거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주장하면 안 되지. 당연한 거 디귿은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관리 기억의 A, B 반면에 맨 밑에 판례 나대지 공유 땅 위에 건물 짓는 건 관리가 아니라 변경이다. 전원동의 받아라. 다음 페이지 사례 갑이 3분의 2조 과반수지. 그러니까 1번 배타적 점유할 수 있고 2번 단독 임대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1번, 2번 두 개 꼭 기억하시고 쭉 내려가서 부담 266조 1항과 2항 오른쪽 분할 268조 1항, 2항 분할 금지 특약을 말하고 있죠. 양가를 분할의 자유와 원칙 예외 기억 니은 분할의 방법 269조 1항 2항 밑에 동그라미 1번 협의 분할 셋 중에 하나 선택 반면에 재판상 분할 기억 니은 디귿 판례 3번 분할의 효과 양가로 3의 동그라미 2, 3 오른쪽 4 세 가지 딱 요 정도 그러니까 공유는 굉장히 복잡해요. 내용이 사람이 여러 등장하기 때문에 지분 비율도 다 다르고 그래서 딱 체크해 드린 거 위주로만 딱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공유 문제나 지문을 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세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될까? 본인이 경우의 수를 막 만들어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세요. 딱 체크된 것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303페이지 합의라고 되어 있죠. 자, 271조 1항 확인하고요. 거기서 양가를 동업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합의예요. 합의는 네 번째 줄 지분은 있지만 여섯 번째 줄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 못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죠? 일단 그 정도 합의의 법률적 성질을 확인한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조문이 있어요. 조문만 암기하자. 272조 합의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보조는 각자가 273조 지분도 전원동의
합유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분할금지. 274조 합유가 종료되는 경우 두 가지. 조합체 해산, 합유물 양도. 조합체 해산은 뭐예요? 동업관계를 끝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항 남은 재산을 그때 분할할 수 있다. 그 분할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자. 그리고 조문 확인하고 오른쪽에 맨에 판례 하나. 합유자가 사망하더라도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총유는 275조 1항 법인 아닌 사단, 즉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부르는데 설립 등기하지 않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동창회 생각하자 그랬죠. 동창회가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동창회비가 얻어서 동창회 건물 샀다. 누구 거냐? 동창 회원들 공동소유. 이게 총유다. 총유는 특징이 뭐죠? 양가로일의 두 번째는 지분이 있을 수 없고 총유물 분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분이란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총유물 분할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조문 두 개 암기. 동창의 건물, 즉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에 의한다. 여기서 관리 속에 보존도 들어간다. 그래서 여섯 번째 줄 총유물 보존도 각자가 아니라 총회 결의를 거쳐라. 공유물 보존이나 합유물 보존은 각자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만 총유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총회 결의 거쳐라. 그리고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총유물, 즉 동창회 건물의 사용 수익을 어떻게 하는가?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각자 할 수 있다. 내가 동창회 건물에서 아들놈 결혼식을 하려고 한다. 그럼 정관이나 규약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그 정해진 바에 따라 각자가 사용식할 수 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동창회 건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취득과 상실은 그 권리, 의무 자체를 취득, 상실하는 게 아니라 사원자격의 취득, 상실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된다. 그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자체가 없어요. 지분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위 자체를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는 없고 사원자격의 취득, 상실에 의하여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됩니다. 그 정도 조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정도. 그래서 아우 징글징글한 소유권 끝났는데 소유권은요. 기본이 두 문제. 보통 세 문제도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 네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 주의토지 통행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천부중에 부합. 공유. 4개. 4가지 철저히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좀 쉬었다 지상권 보겠습니다.